북한에서 가장 충성스러워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과학자들이죠. 2015년 평양 과학자거리에 살던 한 핵물리학자가 15년간 국가에 헌신했지만 어느 날 함께 연구하던 동료가 하루아침에 반동으로 몰려 사라졌습니다. 그때 그는 충격적인 결심을 하게 됩니다. 과연 북한 핵과학자는 왜 모든 것을 버리고 탈북을 결심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 가을, 저는 평양 과학자거리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평양은 북한에서 가장 잘 사는 곳이죠. 그 중에서도 과학자거리는 특별했습니다. 당에서 인정받는 과학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저는 국가과학원에서 핵물리학을 연구하는 과학자였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을 나와 15년 동안 국가 핵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제 아내는 평양이대를 나온 의사였고 아들은 17살로 제1고등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막내딸은 14살인데 평양예술학교에서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었지요. 우리 집 거실 창문으로는 대동강이 보였습니다. 저녁이면 아이들과 함께 강변을 산책하곤 했어요. 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수학시험 100점 받았어요. 아들이 자랑하면 딸아이는 저는 바이올린 발표회에서 1등 했어요. 라며 따라 자랑했습니다. 그럴 때면 아내가 웃으며 우리 애들, 아버지 닮아서 똑똑하네라고 말했지요. 다른 북한 주민들과 달리 우리는 특별 배급을 받았습니다. 쌀, 기름, 고기까지 나왔어요. 명절 때면 아내가 김치를 담그고 두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러셨던 것처럼 가족이 모여 앉아 밥을 먹는 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박동무가 반동 사상을 가졌다는 혐의로 끌려갔다는 거였습니다. 그의 부인과 두 자녀까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박동무는 누구보다 당에 충성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반동이 될 수 있다니?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언제 저렇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연구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동료들끼리도 눈치를 보게 됐어요. 점심시간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고발당할 수 있었으니까요. 과학자도 당의 도구일 뿐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연구해도, 아무리 충성해도 당이 버리면 끝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17살, 꿈 많은 나이였어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과학자가 될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나라에서 과학자가 되면 뭐합니까? 언제 숙청당할지 모르는데? 2017년 가을, 북한은 6번째 핵실험을 했습니다. 연구소는 난리가 났어요. 성공이다. 위대한 승리다.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당에서 축하 잔치를 열었고 특별 배급이 나왔어요. 고기와 술이 풍족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소 박세상은 달랐습니다. 핵실험 때문에 국제사회 제재가 심해졌거든요. 장마당에서 물건값이 치솟았어요. 쌀값이 2배로 올랐고 옥수수도 구하기 힘들어졌습니다. 평양도 그런데 지방은 오죽했겠습니까? 흰 쌀밥,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우리 식탁은 여전히 풍족했어요. 하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본 그 아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 아이도 누군가의 딸일 텐데 왜 우리 딸은 바이올린을 켜고 저 아이는 국어를 해야 합니까?
아내의 병원 사정도 악화됐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울면서 돌아왔어요. 여보, 오늘 임산부가 죽었어요. 약만 있었으면 살릴 수 있었는데. IMF 때보다 더 심하다고 했습니다. 나만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다고 들었지만 사람이 약 없어서 죽지는 않았다면서요. 그날 저녁, 막내딸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언제까지 여기 살아요? 14살 아이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가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 아버지가 방법을 찾을게. 과학자 신분을 이용해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학술지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었거든요. 그걸 통해 중국 국경 지역 정보를 찾았어요. 압록강 어느 지점이 얕은지, 어느 시간에 경비가 느슨한지. 연구하듯이 자료를 모았습니다.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 월급은 북한 돈으로 나왔지만 가끔 외화 보너스가 있었어요. 그걸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아내도 병원에서 받는 외화를 모았고요. 2년 동안 모은 돈이 미화로 2만 달러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큰 돈이었죠. 중국 내 브로커를 찾는 것도 조심스럽게 진행했습니다. 연구소에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 무역일꾼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통해 조심스럽게 접촉했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나가고 싶다고 했더니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돈 얘기를 하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얘들아,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학교 친구한테도, 선생님한테도 17살 아들은 이해했지만 14살 딸은 불안해했어요. 아버지, 우리 어디 가요? 자유로운 곳으로 간다. 내가 마음껏 바이올린을 켤 수 있는 곳으로. 조상산소에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평양 외곽에 아버지 산소가 있었거든요. 무릎 꿇고 절을 했어요. 아버지, 이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고향을 버리고 떠납니다. 하지만 자식들을 살려야 합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내도 울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도 인사드려야 하는데 북에 계신 부모님을 두고 가야 한다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일가족 4명이 함께 움직이는 것도 위험천만한 일이었어요. 노부모까지 모시고 간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탈출 날짜를 정했습니다. 2018년 10월, 국경일 연휴 기간이었어요. 그때는 경비도 느슨해지고 사람들 이동도 많으니까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행동해라. 학교 간다고 나가되 가방에 옷 한 벌만 넣어라. 출발 전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실패하면 우리 가족 모두 정치범 수용소에 갑니다. 총살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공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내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우리 꼭 살아서 건너갑시다. 네, 여보. 아이들 위해서라도 꼭 성공해야 해요. 2018년 10월 12일, 새벽 2시 그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평양에서 신의주까지는 기차로 5시간이 걸렸어요. 전날 밤 기차를 탔습니다. 가족 여행 간다고 이웃들에게 말했어요. 의심받지 않으려고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절반은 지금, 절반은 중국에서 주기로 했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강변으로 나오세요. 경비가 가장 느슨한 시간입니다. 브로커가 일러준 장소는 강폭이 좁은 고지였어요. 가을이라 수위도 낮았습니다. 그래도 허리까지는 찰 거예요. 애들 놓치지 마세요. 저녁을 먹었지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17살 아들이 물었어요.
아버지, 우리 정말 강을 건너요? 그래, 아들아. 무섭지? 아니요. 아버지랑 같이니까 안 무서워요. 아들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저를 더 결심하게 만들었어요. 밤 11시, 숙소를 나섰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어요. 국경일 연휴라 단속도 느슨했습니다. 강변으로 걸어가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나이 45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강변에 도착했을 때 달빛이 물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압록강. 우리 민족의 강이에요. 6.25 때 우리 아버지 세대가 이 강을 건넜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건널 차례였습니다. 브로커가 손짓했어요. 지금이에요. 빨리. 저는 아내 손을 잡았고 아내는 딸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은 제 뒤를 따랐어요. 얘들아, 절대 소리내지 마라. 물소리만 들려야 한다. 드디어 중국 쪽 강변이 보였습니다. 브로커가 먼저 올라갔어요. 자, 손 잡으세요. 딸을 먼저 올려보냈습니다. 그 다음 아내, 아들 순서였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올라갔습니다. 중국 땅을 밟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살았다. 우리가 살았다. 아내가 딸을 안고 울고 있었어요. 아들도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나이 45에 압록강을 건너게 될 줄은? 하지만 기쁨도 잠시. 브로커가 재촉했습니다. 여기서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중국 공안이 순찰 돕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고 차에 탔어요. 차가 출발하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 건너 북한 땅이 보였어요. 안녕, 고향이여. 안녕, 아버지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우리 해냈어요. 응, 해냈어. 이제 시작이야. 중국 옌벤 지역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4시였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조선족 집으로 데려갔어요. 작은 시골집이었습니다. 여기서 3개월 동안 지내세요.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남은 돈 1만 달러를 요구했어요. 3개월이요. 그럼 한국은 언제 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가려면 동남아시아를 거쳐야 해요.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브로커는 돈을 받고 떠났어요. 우리만 낯선 집에 남겨졌습니다. 집주인은 70대 조선족 할머니였어요. 어서들 오세요. 피곤하시죠? 할머니가 따뜻한 옥수수죽을 끓여주셨습니다. 같은 핏줄인데 어찌 외면하겠어요? 우리 아버지도 북에서 오셨는데?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방 한 칸에 네 식구가 누웠습니다. 좁았지만 그래도 중국 땅이었어요. 여보, 우리 정말 나온 거 맞죠? 아내가 물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자유예요. 하지만 진짜 자유는 아직 멀었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했습니다. 17살 아들은 그래도 참았지만 14살 딸은 답답해했어요. 아빠, 나 밖에 나가고 싶어. 조금만 참아. 한국 가면 마음껏 나갈 수 있어. 딸아이 바이올린도 두고 왔습니다. 여기서 바이올린을 켤 수도 없었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할머니가 음식을 가져오셨어요. 애들 먹으라고 과자 사왔어요. 중국 과자는 맛있어요. 딸아이가 과자를 먹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본 게 얼마만인지. 할머니께 감사했어요.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애들, 공부 열심히 해. 딸아이가 울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우리는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을 향해서 중국에서 라오스까지는 버스로 이틀이 걸렸습니다. 가짜 중국 신분증을 받았어요. 절대 말하지 마세요. 들키면 끝입니다. 선교사님이 신신당부했습니다. 버스에서 검문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국경을 넘을 때가 제일 무서웠습니다. 중국 라오스 국경이었어요. 경찰이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가족이에요? 네, 아내가 대답했어요. 경찰이 아이들을 봤습니다. 학생들이네? 네. 여행 중입니다. 제 손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드디어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태극기가 보였어요. 평생 본 적 없는 깃발이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저게 우리나라 국기예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 아들아. 이제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야. 대사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직원분이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긴장이 풀렸어요. 아내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살았어요. 정말 살았어요. 일주일 동안 대사관에 머물렀습니다. 신원 확인하고, 서류 작업하고. 그동안 한국 음식을 먹었어요. 비빔밥, 불고기, 김치찌개. 북한 음식이랑 비슷한데 달랐습니다. 더 맛있었어요. 드디어 비행기표를 받았습니다. 내일 인천공항으로 출발합니다. 직원분이 말씀하셨어요. 비행기. 평생 한 번도 타본 적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해했어요. 아빠, 비행기 타봤어? 아니, 아빠도 처음이야.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입니다. 정말 한국에 가는 거예요. 북한을 떠난 지 석 달 압록강을 건넌 게 어제 같은데.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후회 안 해요? 아니요. 이게 맞는 길이에요. 2019년 1월 15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여기가 한국이구나. 넓은 공항, 밝은 조명, 많은 사람들. 평양순환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았어요. 탈북자신가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일가족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환영이라니. 북한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걷고 있었어요. 경찰이 검문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어디로 가는지 감시하지 않았어요. 아빠, 여기는 경찰이 안 무서워요.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여기서는 경찰이 우리를 보호해줘. 하나원에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놀랐어요. 높은 빌딩들, 깨끗한 도로, 많은 자동차들. 간판마다 환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밤인데도 이렇게 밝아. 북한은 밤이면 깜깜했거든요. 편의점을 봤습니다. 저기 가게가 24시간 열어요. 버스 기사님께 물었어요. 네, 편의점은 밤에도 열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배급소도 제대로 안 열리는데 여기는 밤에도 가게가 열다니.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석 달 동안 교육을 받는 곳이에요. 여기서 한국 생활 적응 교육을 받으실 겁니다. 직원분이 설명해 주셨어요.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깨끗한 방, 따뜻한 침대. 북한 과학자거리 아파트보다 좋았어요. 첫날 밤,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스마트폰이었어요. 이걸로 인터넷을 할 수 있어요? 네. 뭐든 검색할 수 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인터넷이 통제됐거든요. 검색창에 북한을 쳐봤습니다. 수많은 기사가 나왔어요. 북한 인권 문제, 탈북자 인터뷰, 북한 실상. 북한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같이 봤어요. 아버지, 이게 다 사실이에요. 그래, 아들아, 우리가 겪은 거잖아. 이틀째 되는 날, 마트에 갔습니다. 직원분이 데려가 주셨어요. 생필품 사시라고요. 마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넘쳐나는 식료품들. 쌀, 고기, 채소, 과일, 과자, 음료수. 온갖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풍요를 상상도 못했거든요. 장마당에서도 물건이 귀했는데 여기는 넘쳐났습니다. 아내도 울고 있었어요. 여보, 이게 꿈이 아니죠?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우리가 드디어 여기까지 왔어요. 사흘째 되는 날, 지하철을 탔습니다. 교육 일환으로 서울 시내 관광을 갔어요.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을 봤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 휴대폰 보는 사람, 음악 듣는 사람. 자유로웠어요. 북한 같으면 감시당할 행동들이었습니다. 넷째 날, TV를 봤습니다. 뉴스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었어요. 야당 의원이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저 사람들, 총살당하지 않아요. 제가 물었어요. 룸메이트가 웃었습니다.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민주주의 국가예요. 부모님이 건강하시길,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고향도 그리웠습니다. 평양 대동강, 과학자거리 아파트, 어릴 적 뛰놀던 골목길. 그 모든 게 그리웠어요. 통일이 되면 고향에 다시 갈 수 있을까?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갈 수 있을 거예요. 꼭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지금은 2025년입니다. 한국에 온 지 7년이 됐어요. 아들은 대학생이 됐습니다. 음악을 전공하고 있어요. 딸은 고등학생인데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을 켭니다. 아내는 병원에서 인정받는 간호사가 됐고요. 저는 대학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했던 핵무기 연구가 아니라 평화로운 에너지 연구를 해요. 이게 진짜 과학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마음껏 말할 수 있고, 마음껏 생각할 수 있고, 마음껏 꿈꿀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에요. 북한에 계신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자유는 멀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